여러분, ETF 상품을 출시한 회사의 대표가요,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십시오.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배재규, 한국의 ET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2002년 국내 최초로 ETF를 상장시킨 사람이 이번엔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 몇 시간 뒤에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경고를 했다가 지웠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2002년 국내에 ETF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던 시절 삼성자산운용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코덱스 200을 상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 이름 석자는 곧 ETF 시장의 신뢰였어요. 지금 몸담고 있는 한투운용도 이 사람이 온 뒤로 미국 기술주 ETF를 앞세워 몸집을 키우더니 어느새 업계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신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상품을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단일 종목의 움직임을 하루 기준으로 2배씩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원래 이 상품이 나온 명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해외로 나가던 돈을 국내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였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었습니다. 5월 27일 출시 당시 이런 단일 종목 상품 16종의 시가총액 합은 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 2달도 채 안 돼서 11조 9천억 원, 7조 5천억 원이 그냥 불어난 거예요. 하루 거래대금은 13조 원,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까지 차지했고요. 회전율은 100%를 웃돌았습니다. 개미들 사이에서는 이거 하나면 반도체 대장주보다 2배로 번다는 말이 돌았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자체 주가는 5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24만 3천원에서 184만 2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 17.9%, 뼈아프지만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주식을 2배로 따라간다던 레버리지 ETF는요 47.5% 급락했습니다. 잠깐만요. 2배면 35.8%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론상 손실은 35.8%였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 손실은 그보다 11.7%포인트나 더 컸습니다. 원주는 17.9% 빠졌는데 상품은 그 2배를 훌쩍 넘겨 47.5%가 증발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 번다는 상품은 어땠을까요? 원주가 17.9% 빠졌으니 이론상 35.8% 수익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31.1% 손실, 오르는데 걸어도 손실, 내리는데 걸어도 손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음해복리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상품들은 원주의 기간 전체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간 다음 그걸 다음날 다시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하루는 10% 오르고 다음날은 10% 떨어진다고 칩시다. 원주만 보면 어떨까요? 110만 원이 됐다가 99만 원이 되죠. 원금 대비 1% 손실, 그냥 왔다 갔다 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2배로 매일 따라가는 상품이라면요, 하루는 20% 올라서 120만 원, 다음날은 20% 떨어져서 96만 원, 원금 대비 4% 손실이에요. 원주는 1% 빠졌는데 이 상품은 4배가 넘는 손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한테 직접 낸 유의사항에도 똑같은 예시가 나옵니다. 100원짜리 주식이 80원으로 20% 떨어졌다가 다시 100원으로 25% 회복했다고 쳐볼게요. 원주는 결국 제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요 100원에서 60원으로 40% 떨어진 다음 다시 올라도 100원 근처는커녕 그 발끝에도 못 갑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하루는 위로 30% 뛰고 다음날은 아래로 30% 꺼지는 롤러코스터가 반복된다고요. 원주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은요 절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매일 깎여나간 원금이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배재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운을 뗐어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 자기 회사 상품을 놓고 사과부터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결론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 못한 탓이다. 만든 사람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좌 속에서 매일 새로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글 알려질수록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가 자기 회사 상품의 위험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경고 배재규 대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순으로 한번 쭉 세워볼게요. 6월 18일 금융감독원이 먼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나흘 뒤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훨씬 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그때 들어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상품이 나올 때부터 감독당국 스스로 더 세게 막았어야 했다는 자기 반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4일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경고 수위를 확 끌어올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이미 국내 증시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가 늘면 이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정치권 반응은 더 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출시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14개 상품이 한 달간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중 가장 크게 깨진 상품은 최대 35.9%까지 손실을 봤다고요.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하루에 수조원씩 기업의 가치와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7월 19일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상품 규모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없애고 싶어도 없애는 순간 그 충격이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시키고 광고와 마케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8월 중 올리고 사전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규제 예고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하루에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2,081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문턱을 높인다고 예고해도 먼저 사려는 돈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6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산 돈이 37조 3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작년 말보다 10조 원, 36.6%가 늘어난 규모예요. 같은 시기 초단기 B2로 불리는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527억 원, 미국 이란 전쟁 초기에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미국에도 레버리지 ETF 많잖아요. 왜 유독 한국이 문제죠? 한국은 이 상품 하나 사려면 온라인 교육을 듣고 8문항짜리 시험까지 통과해야 해요. 얼마나 까다로우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시험 문제를 직접 소개하는 기사를 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먼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쪽 규제는요, 이 정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두꺼운 안전장치를 깔아놓은 셈이죠. 그런데도 가장 크게 사고가 난 건 한국이었어요. 규제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의 분석이 진짜 이유를 짚어줍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엔비디아. 이 종목의 레버리지 ETF가 처음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3%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8% 수준이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34%였던 게 7월 15일 기준 52%까지 뛰었습니다. 코스피 200만 놓고 보면 65%에 달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2에서 3%짜리 종목에 레버리지를 씌운 거고 한국은 지수의 절반이 넘는 종목 2개에 레버리지를 씌운 거예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갈까요? ETF 투자자 개인의 계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란 말이죠. 실제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새 삼성전자는 32.69%, SK하이닉스는 34.4%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은 각각 48.44%, 45.60% 급락했고요. 이 기간 하루 변동성을 연율로 환산하면 SK하이닉스는 113%, 삼성전자는 96%에 달합니다. 코스피가 올해 7번째 서킷 브레이커와 35번째 매도 사이드카를 동시에 겪은 날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 대금은 하루 12조 원, 전체 ETF 거래 대금의 34%에 달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가장 뜨거운 돈은 바로 이 상품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경고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일부 흐름을 보면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2,298억 원, 타이거,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1157억 원이 순매도로 빠져나갔고 이 돈이 향한 곳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대표지수 ETF였습니다. 물론 이 상품 하나만 놓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린 게 다 레버리지 탓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연구위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국 증시 변동성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만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죠.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상품을 만든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상품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걸까요? 만든 사람도, 감독하는 사람도,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전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위험 안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좌는 지금도 이 구조 위에서 매일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